스파르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이후의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이 만들어낸 문화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지속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끼쳤고 현대 문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에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과목들,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인간 중심의 문화 등은 모두 아테네가 전해준 고귀한 유산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 문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리스에서 제1회 올림픽 제전이 열린 해는 8세기, 즉 기원전 776년입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시작하여 서기 369년까지 1145년 동안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것이지요. 그리스 문명은 로마에도 영향을 주어 로마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막상 그리스라는 국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인을 지칭하는 그리크란 말도 아주 싫어합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통치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라는 의미로 그리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는 그리크의 나라란 뜻이니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그럼에도 워낙 오랜 세월 그리스로 불려왔으므로 그리스라는 국명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헬라스 혹은 엘라다라고 부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헬라스의 H가 묵음이 되어 엘라스 혹은 엘라다라고 발음하는 것이지요. 헬라스는 헬렌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단군 왕검이듯 그리스인들의 시조가 헬렌인 것입니다. 헬렌은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헬렌의 신화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 데우칼리온과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세상이 악에 물들어 혼란스러워지자 제우스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의 딸인 피라만 살아남지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바로 헬렌입니다. 헬렌은 산의 ним프인 오르세이스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올로스, 크소토스, 도로스이지요. 여기서 아이올로스의 후손들은 아이올로스인이 되었고 도로스의 후손들은 도리스 혹은 도리아인이 됩니다. 그리고 크소토스는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이온의 후손은 이오니아인, 둘째 아카이아가 낳은 후손은 아카이아인이 됩니다. 이리하여 헬렌의 후손인 아이올로스인,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아인은 그리스 연맹의 대표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연맹의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를 건국한 민족은 이오니아인, 스파르타 등을 건국한 민족은 도리아인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를 그리스라고 하지 말고 헬라스 혹은 엘라스, 엘라다라고 부릅시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참가 자격은 매우 엄격해서 순수한 헬라스인이어야만 했지요. 남녀 차별이 존재했으므로 남자만 참가 자격이 있었고 신분제 사회였기에 노예 또한 참가 자격이 없었죠. 여성은 경기 관람조차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올림픽 주종목은 달리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넓이뛰기, 레슬링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5종목의 종합 승자를 참다운 승자라 인정하여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올림픽 우승자는 그리스인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영웅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이런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약 100여 개의 폴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헬라스의 폴리스가 생긴 것은 자연환경 때문인데요. 그리스는 산이 많아 분지가 형성되었고 그 분지는 타 지역과 폐쇄적이어서 자연스럽게 폴리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였으며 소규모의 목축을 행했습니다. 소나 양, 염소를 키웠는데 지중해의 대표적인 음식인 수블라키라 불리는 꼬치구이는 고기에 채소를 끼워 만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적과 비슷한 음식 같네요. 현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아테네는 이오니아인이 세운 폴리스라고 했지요. 아테네 가운데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엔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 신전을 만들어 신을 찬양했는데 이런 언덕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국가 자체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어 본래 폴리스라 불렸던 작은 언덕은 높은이란 뜻을 가진 아크로와 합쳐져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시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인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미네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공공생활 장소인 아고라 광장에는 시장도 있었지요. 종교활동, 정치행사, 재판, 사교 상업활동은 모두 아고라에서 행해졌습니다.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한복판이나 항구 근처에 있었고 주위에는 공공건물과 사원이 세워졌답니다. 아고라는 연극무대가 되기도 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 중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해안가에 있는 아테네는 산지가 많아 농사가 어려웠고 따라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여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신부는 귀족, 시민, 노예로 되어 있었는데 아테네의 경우 시민들이 군사가 되어 해외로 나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상업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처음엔 귀족만 참정권을 가졌지만 돈 많은 평민들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돈으로 권력을 사서 평민들도 정치를 하게 되었으니 이를 금권정치라고 합니다. 솔론은 귀족이었지만 평민들의 금권정치를 실현한 인물입니다. 아테네의 최고 지도자는 임기 1년의 아르콘이었는데 솔론은 아르콘이 되자 곧바로 개혁을 실시합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요. 민회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했는데 민회의 일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0인 평의회를 만들어 평민도 평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인 드라콘법이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선고함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살인과 고살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고 나머지 죄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들이 솔론 시대에 완벽히 행해진 것이 아니나 솔론이 이렇게 민주주의 초석을 닦자 그 후 세계 역사에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레이스테네스가 솔론이 실시하려던 개혁을 실천에 옮김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대표적으로 10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폴리스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곳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50명씩 뽑아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임기는 1년이었고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500인 평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이라면 평생에 한 번쯤은 평의회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평의원들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고라 광장에 모여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를 추방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깨어진 도자기 파편에다 독재자 추방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적는 것입니다. 추방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독재자는 어김없이 추방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도편추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의 아테네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의 의거의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7, 80년대 독재 때보다 훨씬 민주적이었네요. 이후 페리클레스에 의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페리클레스는 최고의 군인으로 최고의 권좌에 앉아 아테네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1인의 권력 하에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역설을 가지고 있지만 페리클레스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귀족 출신이지만 평민들 삶의 질을 올리고 그들에게 어필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했습니다. 빈민들에게도 극장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하였는데 후에 로마의 카이사르도 페리클레스의 포퓰리즘을 따라해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또한 델로스 동맹의 공동자금을 델로스 섬에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옮겼는데요.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전쟁 후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해 아테네를 중심으로 에게의 여러 섬들이 맺은 연맹입니다. 이 연맹들은 일정 기간 동맹 유지를 위한 돈을 내는데 그 자금을 아테네로 가져다가 쓴 것이지요. 500인 평의회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페리클레스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당시 아르콘은 9명을 선출했는데 평민도 아르콘이 될 수 있게 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식민지에 가난한 아테네 시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벌였는데요. 아테네를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존 건축물 중에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그리스는 형식적인 미를 아주 중요시했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직사각형의 황금 비율이라는 1:1.618의 비율을 지켜서 만든 건축물이랍니다. 이리하여 아테네는 페르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이때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이었으므로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사망을 합니다. 성에 아테네 시민을 들어오게 한 후 성문을 닫은 채 스파르타와 대치하다 보니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고 페리클레스도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고 만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파르타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스파르타는 철기 문명을 가진 도리아인들이 청동기 문명을 가진 미케네인들을 정복하여 세운 폴리스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인 미케네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왕족과 귀족을 제외한 3계급이 있었는데 제1계급은 도리아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계급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합니다. 제2계급은 페리오이코이로 불리는 반자유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미케네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3계급은 스파르타의 63%를 이루는 노예계급인 헤일로타이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군대의 병사로 동원되었지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스파르타에서는 파괴적인 전쟁의 신 아레스를 숭배했다고 하네요. 아테네의 아테나와 비교가 되는 신이지요. 이처럼 스파르타는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를 다스리는 체제였으므로 민주적인 법보다는 소수의 도리아인에 의한 독재적인 정치가 행해졌겠지요. 스파르타에는 왕이 2명이 있었으나 왕권이 강하지 못했고 왕가의 귀족 28명으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왕이 무능하고 포악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으므로 힘이 강했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민회가 있었습니다. 30세 이상의 스파르타 시민이면 민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지요. 모든 법은 민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회가 원로원에서 낸 법안의 부족과 시비를 따져 개정하면 원로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민회의 힘이 원로원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내륙 지방에 있는 스파르타가 농업을 주로 한 반면 해안 지방에 위치한 아테네는 상업의 발달로 자유로운 무역이 행해졌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의 건축과 조각은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페리클레스 시대에 만들어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는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켜 지금의 알파벳을 탄생시켰지요. 그리스 문자를 로마가 받아들여 로마 문자로 정리한 것이 지금의 알파벳입니다. 그리스는 한자로 히랍이라고 하여 그리스어를 히라버라고도 하지요. 히라버는 지금도 예술이나 학술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의 사용으로 문학과 철학, 역사가 발달하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희곡 형식의 대서사시였지요.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등 고대 그리스 희곡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지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탈레스는 자연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 겸 과학자로 우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지요. 모든 사물은 물로 시작해 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서양 철학의 시작을 알린 철학의 아버지라고 평가합니다.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우주는 물, 불, 흙, 공기의 사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레우키포스는 사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했고 후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설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남겼지요. 그리스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소피스트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쉽게 말해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직업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과 글을 아름답게 하는 학문인 수사학과 웅변수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언어수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궤변을 일삼았기에 궤변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들은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상대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지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진리를 본다. 따라서 무엇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진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객관적 진리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는
이들을 싫어했다고 전해지지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서양 철학에 있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3대장이지요. 현대의 대부분 서양 철학이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으로 귀결된다는 말이 있듯이 플라톤은 철학의 기초를 완성하여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역사 기록에 있어서는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가 있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리스의 동쪽에는 기원전 8세기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과 붙어있는 그리스가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즉 기원전 492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페르시아는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세 차례나 공격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후 힘이 강해진 아테네는 에게의 여러 섬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가 이 폴리스, 저 폴리스에 간섭하며 팽창주의로 나가자 위기를 느낀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대립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지요. 이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약 27년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다가 최종적으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의 패권은 스파르타에 넘어가지요.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인들은 모두 노예가 될 처지였으나 스파르타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아테네를 하나의 동맹국으로 삼아 아테네의 문화는 고스란히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로마가 일컫던 말이고 원래는 헬라스나 엘라다라고 했지요.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스 민족을 헬레네스라고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했습니다. 헬레네스는 헬렌의 후손 즉 도리스인, 이오니아인, 아이올로스인, 아카이아인을 말합니다. 이외 민족을 칭하는 바로바로이는 듣기 거북한 말을 짓거리는 사람, 즉 야만인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헬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로 인해 타민족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문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